기대와 희망 대신 반대가 빗발쳤다.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멈춰야 할 순간도 많았다. 공군의 고등훈련기는 앞으로 직구매한다는 문서를 받았어요. 그 문서를 받으니까 하늘이 노래요. 어려워서 그만둘 일이라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다. 이건 끝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상당한 스트레스, 압박, 고독한 싸움이 됐고요.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성공을 넘어선 최고의 경지. 천음석 영역에서 다시 한번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전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늘은 시작일 뿐. 70여 개 중소기업들이 적어도 2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21세기 최강의 고등훈련기. 전 세계적인 에어쇼에서 최우수 기동팀 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블랙 이글 팀이. 전설의 시작. T-50 골든 이글 탄생 비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국산 고등훈련기 T-50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50 골든 이글 개발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방위산업사 초기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각종 국산 항공기 개발을 이끌어오신 강윤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윤입니다. 기초 연구 단계에서 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T-50 개발 사업의 총 책임자로 활약하셨던 전용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훈입니다. 국방부 항공무기 획득 분야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 사업을 담당하셨던 정청식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식입니다. 삼성항공부터 한국항공에 이르기까지 T-50 개발과 수출 사업을 담당하셨던 김영준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T-50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T-50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우 박사님. 네. 앞으로 이제 우리 프로에서 단계별 자세한 내용을 좀 차근차근 좀 알아볼 텐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가볍게 예고편 정도로 우리 T-50 개발사에 대한 간단한 흐름 정도를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전에는 정말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당시에는 인력도, 기술력도, 재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에는 기초연구 단계,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처음에 이 기초연구 단계를 할 때도 정말 어렵게도 단돈 530만 원뿐이 책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돈은 몇 번 출장 가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기초연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색 개발에서도 락히드 마틴에 저희 연구원을 이끌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탐색 개발을 잘 완료했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체계 개발을 가는 거였는데, 탐색 개발을 끝냈다고 해서도 저희들이 재력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이래가지고는 체계 개발을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락히드 마틴을 공동 투자로 이렇게 유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대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은 락히드가 수락함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 개발을 하게 되었고, 또한 저희들이 국가연 주도로 탐색 개발을 했지만은 개발 주체를 업체 주도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었지만은 체계 개발이 바로 착수가 안 되고 정부의 그 결정 지원으로 1년 7개월 동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그 정부에서 70%, 그 당시에 삼성항공에서 17%, 락히드 마틴이 13% 해가지고 이 체계 개발이 가게 되었습니다. 체계 개발이 정부와 계약이 된 후 정말 그다음부터는 엔지니어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과 정말 여론 어른 여건에서 체계 개발을 성공시켜가지고 결국은 2005년 12월 30일에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이제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탐색 개발 연구, 그다음 체계 개발 연구까지 또 이 부분들이 이 업체 주도로 다른 또 무기 체계 과정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환시킨 과정까지 좀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엔 T-50 개발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 박사님.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다른 무기 체계에 관련돼서 개발 과정을 쭉 비교해 보셨고 또 국방부 자체적으로 이제 이 항공기 획득 분야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또 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또 견해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T-50 개발 과정이 이 또 다른 그 것에 비해서 좀 두드러진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T-50은 1993년서부터 95년간에 거쳐서 탐색 개발을 국가연 주도로 개발을 수행했고 97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체계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행된 공군의 사업관리 하에 업체 주도로 삼성항공이 지금의 카이죠. 카이가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방부가 국가연의 개발 계획서와 업체 개발 계획서를 심층 검토한 결과 개발에 대한 일정과 개발 비용, 그다음 항공기 성능 면에서 업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T-50 개발의 특징은 우리의 의지를 실현시킨 사업입니다. 항공기 설계 개발 능력 70%, 그다음 시험 평가 기술 80%, 생산 기술 90%를 확보했으며 부품에 대한 국산화, 그다음 후속 군수 지원은 물론 항공기 무기 체계 개발 능력을 확실하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T-50 운영을 통해서 얻은 기술의 그 노하우는 우리 손으로 항공기를 수리나 업그레이드 또는 수명 예측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절감과 전력 증강 효과는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또한 T-50 개발은 단순히 항공기를 그냥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 훈련 체계와 군수 체계를 모두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파급 효과는 타 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12위의 항공 산업국으로서의 도약으로 2만여 명의 고용 창출을 얻었고 약 130억 불의 효과를 증대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드는데요. 김영중 전무님, 예. 이제 우리에겐 T-50이라는 항공기 자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제 그에 못지않게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굉장히 성과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처음서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면서 획득한 주요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그 T-50을 개발하면서 KT-1하고 좀 이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세계 최고의 전투기 우주 발사체 분야의 선두 그룹에 있는 이제 락히드 마틴이라는 회사를 파트너로서 기술 지원을 받는 어드바이스를 받는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신의 한 수 같이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과제를 이끌어 주시는 그 소위 브레인들께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성에 대해서 사전에 굉장히 잘 짚었다. 그리고 기술의 기반이 항공 분야의 기반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도 KT-1이라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50이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그것도 최신의 4세대 전투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매우 좀 무모한 도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기술적인 파트너를 세계 최고의 업체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KT-1 개발 때와는 조금 더 저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전 세계 항공 선진국들이 밟아왔던 항공기 개발의 약 10여 년간의 모든 표준적인 절차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셋업하고 축적해 나가고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백지에서부터 엔지니어가 사용자인 군의 운영을 할 운영 요구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부터 항공기를 이제 분석하고 스터디하고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 백지에서부터 시험 평가가 완전히 끝나고 인증까지 국제적인 수준으로 받고 그다음에 양산을 해서 품질 관리까지도 이뤄낼 수 있는 그 전 과정을 저희가 국제 표준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락히드 마틴 같은 세계적인 회사의 그 100년 이상의 항공 역사가 저에게 이제 녹아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절차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의 체계를 구축했다. 세계 표준의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남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이제 그 항공공학과를 나와서 이론적인 것들을 영문서적을 가지고 공부를 아카데믹하게 한 사람들이 실전에서 수십 년간의 운영까지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와 접촉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옆에 앉아서 배워가면서 어드바이스 받아가면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대단히 그 지식 집약적인 인재 풀이 형성이 된 겁니다. TOC 개발 때만 해도 한때 1,300명까지 엔지니어 숫자가 피크를 그렸었고 지금 KF-X 때도 그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인재 풀들이 그대로 국가의 자산으로 남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사항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이론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계산할 줄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 표준의 설계를 하면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려면 전 세계에 내노라는 업체들이 개발한 다양한 개발 툴들이 있습니다. 개발 장비들, 전문화된 장비들, 소프트웨어류들, 시험 설비들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국가가 도와주는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잘 골라내서 그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개발의 도구들을 향후의 항공기를 더 수준 높은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도 만들 때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스템만 들여오면 뭐 하겠습니까? 운영을 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 시스템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도 같이 남았다.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항공기는 개발하면서 저희가 항공기 날아다니는 항공기 자체 외에도 지상에서 항공기와 똑같은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체계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이 같이 개발이 됐는데 실제로 맨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개발된 항공기와 훈련체계가 고객에게 납품된 이후에 지상훈련과 공중훈련을 40년을 이 동일한 기체로 계속 수리 고장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흔히 이제 후속 군수 지원, 흔히 영어로는 ILS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후속 군수 지원을 40년간 책임질 수 있는 노하우와 분석 기법이 같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공기가 태어나서부터 폐기될 때까지를 전수명 주기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수명 주기 기간을 관리하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았다. 이것이 이제 토탈 이 네 가지의 사항이 진짜로 산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이고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기초 지식인데 기초 자산인데 이것을 남기는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T50이라고 하는
항공기 하나만도 자산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세부적으로 인력풀이 구축이 되고 국제 표준 체계가 구축도 가져오게 되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나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운영 의무도 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T50에서 들어가는 부품이 뭐 30만 개 이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었는데 과연 국산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흔히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산화율이라는 말의 표준 정의대로 비용이 들어간 투입된 비용에서 우리 스스로가 실제로 국내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남은 것이 얼마냐라는 국산화율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T50은 현재 양산 모델을 기준으로 약 61%입니다. 요 61%는 이제 지난 작년에 2018년에 한국의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던 한국의 방산물자 육해공군 다 망라해서죠. 그것의 평균 수치인 약 66.3%에 비해서는 다소 낮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 분야는 국산화율 제고에 남다른 좀 환경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항공기 제품의 특성상 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첨단 전자,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국내 산업에서는 기반이 아직 탄탄한 국제 수준은 못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분야가 이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선진국에 상당히 그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기술 유출을 관리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이제 끝까지 올라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제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쟁의 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특히 무장이나 센서류들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기술 이전이 상당히 박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국내 사정을 얘기 드리면 자동차는 한 번 만들면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 뭐 10만 대, 20만 대, 30만 대도 동일 기종에서 가능하지만 항공기는 정말 베스트셀러다라고 하는 것이 2,000대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자국 공군이 일정량을 100대, 200대 사준다 하더라도 수출까지 포함해서 몇백 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그 기업체가 전문업체가 국가도 일부 지원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회수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항공기를 하나 수주받아서 양산해서 판매될 때까지 보통 2.5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 때문에 국제 인증까지 받느라고 막 각고의 노력을 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익이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산화 노력을 해서 우리 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제품으로 계속 진화 발전시키고 원가도 다운시켜야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데 환경은 점점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항공기 제품의 특성상 좀 더 첨단화되고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집약이 되고 융합이 되는 또 인공지능 기술까지 요새는 얘기가 나오고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들이 막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까지 해왔던 국산화의 개념하고 다르게 정부도 정책적인 지원에 장기적이고 좀 더 과감한 투자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업체들도 자기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래 그 스피노프 시킨 시장에다가 협력업체들, 외주업체들한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고민이 돼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주셔서 다시 한번 의미를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이제 국산화율, 이제 우리 그 개발 과정에서 국산화율을 높여나가는 과정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알아봤었는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나 또 다른 어떤 융복합의 문제들, 기술적인 어떤 문제들, 또 예전에 어떤 후발로 머물러 있었던 한국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선발 혹은 선진 이 항공 이 국가들을 추격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이제 기술을 전해주지 않는 상황들 이런 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집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국가가 됐든 업체가 됐든 관련 연구원들이 됐든 간에 어떤 또 저희 지혜를 모아봐야 될 또
그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 잘 공감합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도권을 좌우했던 공중전력. 당시 전투기의 속도는 시속 700km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 속도에 만족할 수 없었던 미국은 전쟁 중에도 보다 빠른 전투기 개발에 몰두했고 마침내 1947년 음속을 돌파하는 항공기 개발에 성공한다. 벨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X-1. 그러나 X-1은 혼자 힘으로는 이륙할 수 없었기 때문에 B-29 폭격기 아래에 장착해 일정 높이의 상공에서 포탄처럼 떨어뜨려 비행을 시작한 후 가속 비행을 하다가 음속을 돌파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X-1이 완성된 후 몇 명의 조종사들이 비행에 도전했지만 음속에 도달하기엔 시간이 걸렸다. 시속 900km 이상의 속도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게다가 X-1은 중량 문제로 탈출 장치마저 없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항공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음속 돌파의 첫 주인공은 지금도 전투기 조종사의 전설로 존경받는 척 예거였다. 1947년 10월 폭격기 B-29에 매달려 하늘로 날아오른 X-1. 7,200m 상공에서 분리돼 하강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하 1.2까지 도달했다. 세계 최초로 소리의 벽을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척 예거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53년 12월 X-1A를 타고 21,336m까지 올라간 그는 최고속도 마하 2.5를 기록한다. X-1의 성공 이후 선진국들은 저마다 초음속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하여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개발에 성공한다. 4개의 터보 엔진으로 추진되는 콩코드는 1962년 개발에 돌입해 7년 만인 1968년에 최초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1976년부터 상용 비행을 시작한다. 그러나 한때 유럽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콩코드는 고작 16대 생산을 끝으로 단종되고 만다. 초음속 돌파를 위해 감수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적 문제가 컸다. 일반 항공기의 3배에 달하는 연료비를 쓰면서 승객은 고작 100여 명밖에 탈 수 없어 콩코드에 타려면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항공료를 지불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 즉 소닉붐 문제도 심각했다. 급기야 1999년 미국 의회는 소음을 이유로 콩코드의 유럽 뉴욕 노선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결국 2003년 10월 런던발 뉴욕행 운항을 마지막으로 콩코드는 27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한편 최근 미 항공우주국은 콩코드기에서 나타난 초음속기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사와 계약을 맺고 저소음 초음속기 엑스플레인 개발에 나섰다. 2021년 첫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엑스플레인은 고도 16,764m에서 시속 1,513km, 약 마하 1.9의 속도로 순항하며 소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음 문제를 해결한 초음속기가 개발된다면 항공기 시장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자, 이번에는 이제 T-50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할 법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통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비행기가 마하로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초음속이라고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마하라는 말은 독일의 항공학자 이름입니다. 그분이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 음속과 비행체 속도하고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분이 마하수, 즉 마하남바라는 걸 처음 도입을 했어요. 마하는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 즉 음속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다. 예전에 계속 뜨고 있는 보잉 747이라든지 A380이라든지 거의 전부 이게 천음속 비행기예요. 우리가 흔히 초음속이라 부르는 속도 구간은 마하수 1.2 이상 5까지이며
이 초음속마저 넘어서는 속도는 하이퍼소닉, 즉 극초음속이라고 한다. 비행기하고 미사일은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역할이에요. 비행기가 빠르면은 공중에서 미사일이 와도 알기만 알면 회피 기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이퍼소닉 미사일 이게 나오면 이제 도망도 못 해요. 공중에서 공격당하면 쥐도새도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이스피드 하이퍼소닉 미사일은 지금 미국도 하고 있고 막 얼마나 금방 나올 것 같아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개발한 인류 최초의 비행기 플라이어호는 첫 비행에서 12초 동안 37m를 날았다. 속도를 계산하면 약 시속 10.9km에 해당한다. 그 후 항공기는 과학기술의 진화를 날개 삼아 그야말로 엄청난 가속을 이어왔으며 소리의 벽을 돌파한 초음속의 시대를 넘어 이제 극초음속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특히 방산 분야 선진국들은 제공권을 장악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앞다투어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다. 초음속의 장점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추력이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얘기했지만 강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은 FAA라고 그러나요? 고속 비행기가 지상군 지원을 할 때에 목표를 빨리 판단해서 쏘고 빨리 도망가야지, 안 그러면은 대공포에 맞잖아요. 하지만 모든 초음속 항공기가 비행 내내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음속이라 그러지만 전부가 엔진의 후기연소, 애프터바너라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5분이고 10분이고 길어야 30분 정도 하는 거예요. F4건 F16이건 이것도 뭐 기껏해야 30분 정도 도망갈 때라든지 공격할 때라든지 기동할 때 하는 거지 계속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22 전략자산이라는 F-22는 계속 초음속으로 할 수 있는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그것도 슈퍼 크루저입니다. 예.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기엔 우리 김전무께서 설명하시는 게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강 박사님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쨌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 전무님께서 좀 여기 좀 그 중첩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 막 설명하실 때 제가 긴장했습니다. 뭘 설명드려야 되는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도 잘 잡아주셨고 매우 쉽게 뒷부분에서도 그 초음속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용어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조금 빠르게 뒷부분만 조금 더 보완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초음속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이제 오해하는 부분 중에 그거 좀 빨리 가는 게 뭐 전투기만큼 뭐 소리 속도의 음속의 저희는 1.5배인데. 뭐 2.0도 아니고 뭐 3.0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T-50이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를 언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념상으로 정리를 드리면 그런 전투기 조종사들을 더 높은 영역에서의 초음속 기동이 가능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초음속 영역에서의 비행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특히 전술 입문 과정이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똑같이 많이 올라가는 속도를 하려다 보면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전투기가 돼버리니까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속도 영역을 통상 한 1.5 내외로 잡습니다. 설계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비교 연구를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한 거고요. 그럼 무슨 훈련이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용도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강희원 박사님께서 잘 열어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생존성입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면 지금 적의 진지를 공격하러 들어가는 전술 훈련을 하고 싶은데 이제 고등 훈련을 하고 또 차원이 하나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를 쥐도 새도 모르게 빠르게 들어가서 타겟을 공격을 하고 가장 빠르게 이탈을 해서 전장을 빠져나와야만 내가 미사일이나 지상화기에 공격을 받을 확률이 확 떨어지니까 자기의 생존성, 이 벌러너빌리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빠르면 이륙을 해서 뭔가 목표 임무를 하려고 할 때 멀리, 더 높이. 왜냐하면 추력대 중량비라고 추력이 엔진 힘이 좋아야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높은 고도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뭐 적기가 들어올 때 요격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해서 빨리 자기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높은 에너지를 속도하고 고도를 유지해서 공격하러 다이브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서 전장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넓어진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배틀 스페이스 커버리지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큰 전장을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가 속도 능력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이제 남미나 이런 데에서 마약을 실은 아주 최고의 빠른 엔진을 다룬 경비행기가 마약을 싣고 가면 이제 국경을 넘어가죠. 그러면 그걸 잡고 싶은데 여기서 쫓아 올라가는 공군 비행기가 속도가 비슷하다면 이륙해서 올라가는 속도 때문에 이미 지나가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전술적으로 여러 번의 공격을 다양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를 자기 마음대로 매니지먼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런 어떤 택티컬 전술 측면에서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속도의 영역을 설명하시면서 아까 아음속과 초음속 사이에 천음속이라는 영역, 요거 진짜 정말 천이 되고 있는 영역이죠. 그 영역을 설명을 주셨는데 그 천음속 영역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전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음속 영역을 그냥 순항하고 비행하는 것은 마하 넘버 음속의 0.8 또는 0.9 뭐 1까지 영역에서 적당히 할 수 있겠지만은 공격하고 서로 이탈하고 다시 재접전이 벌어지고 하는 영역에서는 자꾸 고도도 잃고 회피하다 보면 속도도 떨어지고 하는 것을 빨리 리커버리해서 다시 높은 에너지의 그 공격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천음속을 마음대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고, 그것이 사실은 전투기 조종사에게 중요한 전술임문 훈련 과정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고등 과정만 어떻게 비행을 잘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뛰어넘어서 전투기 조종사로 가기 전 단계의 전술임문 과정에서 초음속은 상당히 쓸모가 많고 용도가 많고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초음속을 하려다 보면은 저희 포뮬러 1의 스포츠카가 생김새 자체가 일반 자동차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바퀴도 우랑하고 완전히 공기역학적으로 납작하게 붙어 있고 거기에 많은 엔지니어링 기술이 차원이 다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가속하고 달릴 수 있다는 소리는 빠르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도 핫브레이크, 소위 말해서 브레이크가 뜨거워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압이나 마모에 대한 코팅 기술서부터 모든 기술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항공기도 날개가 얇아집니다. 일단 항력을 덜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음속은 좀 두툼해도 효율적인데 안에 뭐 넣기도 좋고, 구조물을 소위 말해서 뼈대를 넣기도 좋은데 얇아지면 뼈대 넣는 것도 높이가 얇아지고 여러모로 불리해집니다. 그다음에 장비를 넣기도 공간이 부족하고요. 그것을 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측면에서도 상당히 설계, 외형, 공기, 에어로다이나믹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유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리학적으로, 공기역학적으로 천음속서부터 초음속 초기까지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비행제를 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도전을 해서 TOC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상시 초음속 기동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X 같은 것들에서 새로운 스타디를 장기간 할 필요 없이 기초를 우리가 단단하게 닦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위 산업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정 박사님, 우리가 이제 국산이 초음속 항공기를 갖게 된다는 것, 어떤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방위 산업 측면에서는 사실 정부에서는 이 방위 산업 육성 측면과 같이 연동돼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게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립에 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항공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우리 항공산업은 선진 기술의 습득과 개발이 이 첨단 무기 체계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핵심 부품 획득이라든가 개발 제품에 이르기까지 선진 항공국과
계속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산 그 초음속 항공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게 됨으로써 첨단 장비와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지형에 맞게 전술과 전략에 맞는 그러한 전투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맞는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부속 획득과 작전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항공산업은 제품 주기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자본 및 그 기술 축적 측면에 그 진입하기가 굉장히 민간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진입이 안 되고 성장하기 어려운 첨단 산업에 속하지만 일단 딱 속해서 들어가면은 높은 그 생산 유발을 갖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장기간의 그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T-50 한 대가 이제 개발이 됨으로써 이제 수출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중형 자동차 한 1,200여 대의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그런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국내 생산함으로써 70여 개의 그 중소기업들이 적어도 2,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T-50의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을 최대한 이제 많이 이제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토론을 좀 해볼 예정인데요. 국내 최초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를 개발하면서 가장 뿌듯하게 남는 기억들 혹은 이 부분 너무 어려웠어라고 하는 이제 기억들이 이제 다 각자 다른 영역에서 좀 들 텐데요. 그 부분을 이제 한 가지씩만 조금 오늘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효연 박사님께서 해주시죠. 제가 먼저 예. 저는 그 공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다가 70년대 말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전담묘모로 참여하면서 항공역학이라든지 풍동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걸 종괄하는 그 항공기하고 관계된 그 기체 부장을 하면서 유도무기에 이제 약간 그 전력을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중간에 이제 영국의 RPB 현재 책임자로 한 15명 가가지고 그 RPB라 그러지만 사람만 한테 비행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테크놀로지에 연관될 뿐만 아니라 저 일생이 항공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한 그 애착이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 유도무기에 전력하고 또 총책임자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기 개발하겠다 하는 소리가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어쩌면 약간 눈에 안 보이는 금기시하는 시기였는데 82년에 이제 새로 항공기 체계실을 만드는데 이제 돌아가신 김성진 박사께서 총책임자로 오시면서 5명을 주고 항공기도 하고 무인 항공기도 하고 헬기도 하고 관련된 기술 지원도 하고 이게 완전히 일당백입니다. 그러면서 금방 KT1, KT2 사업이 아주 구체화돼서 이게 뭔가 공군하고 연관되니까 공군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82년에 여기는 안 왔습니다만 이대열 박사를 내가 모셔왔고 86년에 우리 전 박사님을 모셔다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KT1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셔왔어요. 본인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또 와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형편과 그래서 본인도 나는 KTX2를 하겠다. 그래서 KT2로 하면서 91년까지 저는 KT1 사업단장을 겸직하면서 초도 비행 후에 이재명 박사를 모셔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재명 박사에게 그 사업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T1, KT2가
동시에 물론 이건 굉장히 무르익은 단계고 이건 초기 출발이지만 사람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개발본부를 만들어서 한 60여 명 뭐 이런저런 인력 합쳐도 그 당시는 8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전 박사 여기 계시지만 만나면 빨리 사람 내놓으라 그러고 물론 본인도 이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때는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야 이거 어떤 뭐 프리랜서를 내려오나 과제 인력을 쓰나 임시직을 쓰나 뭐 여러 가지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게 된 것 같아요. 업체 인력을 대거 그 초기부터 관여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됐어요. KT1도 마찬가지고 대우 그 당시는 대우고 내종에 이제 항공 저게 돼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려웠던 사람인 거 이 과제 인력 확보 어떤 데는 가끔 지금도 꿈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고 즐거웠던 일은 사실은 저는 90년대 말에 리타이어해서 이제 중국에 가서 눈이 바짝바짝하는 그 대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어서 2002년에 저도 비행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아마 감각적인 건 여기 이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비행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보람스럽게 생각하는 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전 박사 같은 그 훌륭한 후배를 만나서 오늘날같이 이런 그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 자체가 제 후배들의 아주 즐거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의 프라이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용훈 박사께서. 정말 TOC 개발을 회상해 보면은 저는 눈물이 앞섭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고 정말 당시에 아까 저기 강 박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KT1은 이미 하고 있었고 TOC를 하려다 보니까 인력 부족. 이런데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다음에 돈이 있느냐, 기술이냐, 이 사업화를 시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초연구도 연구소 본부 심의 때 이런 지하에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530만 원이라 타내려고 그 과정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그냥 사업화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남을 설득시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 그 과정. 기뻤다고 하면은 초도 비행 때 그 뜨는 순간 떠가지고 몇 번 이렇게 비행하다 내릴 때에 정말 그 엔지니어들이 서서 안고 부둥켜 안고 울던 생각. 참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새로 지났네요. 그리고 또 즐거웠던 거는 보람을 느끼는 일은 우리 공군이 조종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항공기를 그래도 공군이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은 공군이 T-50을 운영하면서 T-50이 최고의 항공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보람. 그리고 이 T-50이 현재는 그 세계 시장도 수출하고 있고 또 국제 대회에서도 최우수상도 타고 팜브레이셔에서 우리 블랙 이글 팀이 정말 최우수상 타고 이렇게 우수한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항공기로 될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얼마나 어려웠던가 또 얼마나 고단한 과정이었던가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존 박사님 말씀 억양에서 이제 비춰지는데요. 결국 이제 초도 비행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의 T-50이 또 각광받고 또 대접을 받을 때 또 남다른 보람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김영준 전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찌 보면 말씀 주시는 부분이 다 새록새록 예전에 똑같이 힘들었고 기뻤던 부분들이 계속 오버랩이 되면서 저도 생각이 회상이 됩니다. 저는 좀 더 이제 개발을 했던 업체의 입장에서 엔지니어였던 입장에서 좀 회상을 하고 싶습니다. 참 어렵게 정부에서 또 사업을 책임지시는 분들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 마음으로 밀어주신 사업으로 이제 본격 궤도에 올랐는데 체계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장기간의 한 6, 7년간의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제품이 진짜로 실존하느냐, 그림만 그렸던 탐색 개발하고 다르게. 그다음에 이 사업은 국가가 뭐 선진국처럼 부자라서 미국처럼 부자라서 모든 새로운
넥스트 30년, 40년에 운영될 항공기를 위해서 부품들도 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혜를 짜낸 것이 최근에 운영되고 있거나 앞으로도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미 나와 있는 기성품, 저희는 이제 이걸 오프터 쉘프 아이템, OTS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성품을 가장 성능이 좋고 무게도 가볍고 한 것들을 가능한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하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전 세계 부품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그 비교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잘 모르면서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묻고 이해하고 그중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과정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하더라도 우리 항공기의 목적에 맞게 이 부품은 아주 좋은데 너무 무겁거나 너무 과도한 성능이 있어서 약간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최적화해야 된다든지 모자라는 것을 조금 더 개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찾아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의 비행기에 새로운 첨단 기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해본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개조하거나 개량하거나 신규 개발해보는 것은 구성품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맡았던 이제 서브 시스템이나 항공 전자 기술 소프트웨어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7시 출근해서 저녁 12시까지 죽어라 하고 매달렸습니다. 좌절도 많이 했고 실험이 실패되고 결과가 안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또 기억나는 것이 비행기가 이제 다 개발해서 통합이 되면 롤 아웃 한다 그래서 바퀴를 굴려서 비행기를 끌고서 딱 완성된 기체를 끌고 나오는 큰 비행기 설계의 마지막 단계가 대통령도 오시면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 비행기 개발사에 항상 있는 마일스톤인데요. 이 일정인데 끌고 나가려면 랜딩 기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랜딩 기어를 신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저희들이 그 시행착오와 선진 최고의 업체하고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은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나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 그래서 저도 무슨 얘기로 뭐 둘째 딸내미를 그때쯤 낳았는데 한 4살, 5살까지는 찍어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많은 그 개발사에 KT1을 포함해서 우리 국산화를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경험인데 그때는 개인이 어떤 애국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의 능력을 훨씬 국가의 능력을 뛰어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을 열정을 페이를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 정말 뿌듯했던 것은 말씀 주신 이제 초도 비행은 물론이고 제가 92년에 영국 BA 호크사의 결층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전용훈 박사님이 리더가 돼서 업체에서도 한 명씩이 대표자로 합류했었습니다. 92년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은 그 우리 기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호크, 영국의 자존심 호크가 일부 장비를 개량을 해서 그 레드 에어로 빨간 화살이라는 비행 기동 시험 데모 팀이 국가 팀이 저희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브로프라는 그 장소로 와서 거기서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 데모 비행을 엔지니어들 다 확성기로 불러내놓고 보여줬습니다. 항공공학과를 나왔지만 거기서 탄생한 홈 오브 호크라는 지역에서 이제 뭔가 배우려고 처음 꼬물꼬물 이제 애써 보고 있는데 ADD는 각 업체 엔지니어들이 나와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비행기들의 비행되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너무 가지고 싶었고 되고 싶었고 선망이었고 그랬는데 딱 10년 후에 2002년에 아까 말씀드리던 랜딩 기어까지 다 장착이 돼서 초도 저희가 항공기를 끌고 나와서 초도 비행이 성공했고요. 그로부터 또 정확히 10년 후인 2012년에 아까 말씀하신 전 세계적인 에어쇼에서 최우수 기동팀 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블랙 이글 팀이. 그래서 씻은 듯이 그 모든 과거에 고생했던 것들은 추억이고 자긍심이고 보람으로 남았고 저는 항공공학에 제가 가장 젊었던 시절을 대부분을 다 투신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